예, 안녕하세요. 저는 3일에서 기업구조조정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치용 파트너입니다. 오늘 도약의 발판 선제적 산업재편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의 발표 내용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재편이 요구되는 산업들, 그리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입니다. 25년 1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10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대변되는 국가 간 무력 충돌, 그리고 각국의 기후 변화, 미중 무역 갈등으로 대변되는 지정학적 대립, 그리고 각국의 선거와 AI 발전으로 인한 잘못된 허위 정보들,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와 경기 침체를 글로벌 리스크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리스크와 더불어 한국 경제에 직면한 주요 3가지 리스크로 저희는 트럼프 2.0과 지정학적 대립, 그리고 공급망 재편,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2.0은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모든 교육국에 보편 관세 10에서 25%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이러한 관세 부과 시 대미 수출은 약 9에서 13% 감소하고 한국의 부가가치는 8에서 7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지정학적 대립과 공급망 재편입니다. 세계는 여전히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열하고 대립하는 세계로 인해 공급망의 재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에너지, 식량 등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한국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과잉 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잉 재고를 수출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가격 경쟁력에 이어 기술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한국의 수출 품목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리스크는 특히 경기에 민감한 철강, 화학, 건설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산업의 경기 순환 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는 순환 주기를 가지고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불황, 회복, 호황, 후퇴의 국면을 보이는데 한국의 주요 산업들을 이러한 경기 사이클에 대면해 본다면 2차 전지와 건설, 에너지, 그리고 철강, 화학은 불황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인터넷 게임, 제약, 바이오, 정권 반도체는 회복 국면에, 그리고 은행, 조선 자동차는 호황 국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기적으로 금리 하락이 예상되어 보험업종은 후퇴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불황 국면은 길어지고 회복은 더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편이 요구되는 산업들입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저희는 과거 3개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통해서 주요한 산업 중에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산업 5가지, 즉 붉은색으로 표시한 화학, 철강, 건설, 유통,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익성 악화로 전례 없는 장기 불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불황의 근거에는 중국의 자금률 증가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중국은 과거 5년 동안 에틸렌 생산량을 약 2,600만 톤 증설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1년 생산량인 1,280만 톤의 2배에 해당하는 양으로 중국은 에틸렌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동의 COTC 증설과 설비 경쟁력의 확보입니다. 중동은 COTC 프로젝트를 통해서 에틸렌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COTC 프로젝트는 즉 크루드 오일 투 케미칼이라는 정유와 석유화학을 합친 설비로 생산 효율과 원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중동의 증설은 경기 침체와 더불어 글로벌 석유화학 가동률을 하락시키고 수익성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석유화학은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6개 석유화학사의 실적을 분석해 보면
21년까지는 코로나 기저효과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었으나 22년부터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며 23년에는 적자로 전환하였고 24년에는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산유국이 아니라는 측면, 그리고 수출 중심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석유화학과 유사하고 일본의 석유화학 구조 개편 방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존 사업, 즉 법령 설비는 통폐합을 하여야 하고 고부가 가치인 스페셜티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 사업의 구조정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사업의 구조정, 특정 업체의 구조정 노력과 희생이 타 업체에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는 구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산업이 힘을 합쳐서 법령 설비를 통폐합하고 구조정 비용과 효익을 분담하는 업계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철강입니다. 철강은 전 세계 생산의 50% 그리고 소비의 5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세계 탑10 철강사 중 6개가 중국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철강 소비의 성장 근간인 부동산이 침체되고 있고 철강 소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철강 회사들은 조업률을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 재고가 산출되고 있고 이러한 재고를 수출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글로벌 열연 가격 대비 중국의 열연 가격은 낮게 형성되고 있고 이러한 중국 철강의 수출은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철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철강사의 합산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국은 중국의 이러한 철강 수출에 관세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철강사들도 반등핀 제소, 그리고 일부 공장의 폐쇄, 그리고 제철소의 매각 등을 통해서 구조정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철강 수출에 이어 트럼프의 철강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는 우리 철강 산업에 큰 리스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입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이후 중소형 건설사 위주로 법정관리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다르게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위기는 커지고 있는데요. 주택가격 지수가 최근 3년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미래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수주 실적 또한 악화되고 있어 건설업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 부실은 PF 부실로 이어지고 PF 연체율 증가는 제2금융권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어 정부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유통 중 이커머스 분야입니다. 아시다시피 유통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중국의 알리와 테무로 대표되는 C커머스는 한국에 진출을 하였고 상대적으로 느린 배송 속도를 가격 경쟁력으로 커버하면서 빠르게 MAU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C커머스의 점유율 확대는 1위 업체인 쿠팡보다는 후위 업체인 11번가나 G마켓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C커머스 출현에 대비하여 한국의 이커머스는 품질 이슈가 불거진 C커머스에 대응하여 MD 경쟁력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물류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택배사의 협업 등으로 중국의 국내 인프라 투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G마켓은 알리와 제2브이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통 중 면세점 분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업종들은 중국의 공급 측면에서 저희 산업의 위기였다면 면세점은 중국의 소비로 인한 위기를 맞고 있는 산업입니다. 전체 면세점 매출을 보시면 2019년에 24.9조로 가장 큰 실적을 나타냈던 면세점은 5년 뒤인 지금 현재 14.2조로 약 10조 원의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 면세점의 큰 변화는 한국 면세점의 영업 특성에서 발생하였는데요. 한국 면세점의 주요 매출처는 일반 관광객이 아니고 기업형 대량 구매자인 따이공이었습니다. 따이공의 화장품 매출에 크게 의존하여 성장하였던 한국의 면세점은 중국이 하이난 면세 특구를 개발하면서 한국 면세점의 위상이 하락하였고
따이공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외래 관광객의 쇼핑 장소가 면세점뿐만 아니라 다이소나 올리브영 등으로 다변화해 하고 있어 매출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솟는 환율로 가격 경쟁력 또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세점은 구조조정 방안으로서 송객 수수료를 축소하고 인적 구조조정, 그리고 매장 철수 및 축소, 대체 시장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점의 구조조정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2003년 중국은 현대전자의 LCD 사업부인 하이디스를 인수하여 LCD에 대한 기술을 획득하였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국내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LCD 시장 점유율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점유율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2022년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였고, 24년에는 LG 디스플레이가 광저우 LCD 공장을 중국에 매각하여 대형 LCD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OLED 시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최근 OLED 시장에서도 중국의 기술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스마트폰 OLED 패널 자금률 또한 높아지고 있어 한국은 LCD에 이어 OLED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제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제적인 대응 방안의 가장 좋은 사례로 저희는 삼성의 포트폴리오 조정 사례를 예시로 들고 싶습니다. 2010년 고 이건희 회장께서는 10년 내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므로 신산업을 키워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전 하에 2차전지와 바이오, 의료기기 등을 미래를 이끌 사업으로 제시하였고, 2011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글로벌 친환경 흐름에 따라서 화학산업을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화학산업을 롯데와 하나에 매각하였고, 2016년에는 방산산업을 하나에 매각하여 약 4.5조 원의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을 핵심 사업인 전자와 바이오에 투자하였고, 이러한 투자의 일환으로 2017년에는 하만을 인수하였습니다. 구조 개편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 SDI의 시총은 크게 상승하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룹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에서의 중국의 추적, 파운드리에 있어서 대만의 경쟁, 그리고 삼성 SDI는 2차전지 캐즘 현상과 중국의 2차전지 기술 경쟁으로 다시 미래의 10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제언입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동성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익성 부족이 아닌 자금 조달의 어려움입니다. 저희가 하는 말로 기업이 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못 빌려서입니다. 수익성 부족 현상은 천천히 다가오지만 유동성 위기는 굉장히 빠르게 다가옵니다. 선제적인 위기를 식별하고 자구 노력을 통하여 자발적인 리밸런싱을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인 리밸런싱이 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인 리밸런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유동성 위기는 신용 등급 하락, 그리고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채권단, 법원에 의해서 비자발적인 리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비자발적인 구조조정은 기업의 선택지가 크게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환경하에서 수익성이 하락할 때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